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물병 이야기라고 하는 코너를 맡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환입니다. 저는 을지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지금은 강남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지난 몇 달 동안 저 물병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다양한 질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병 이야기라는 게 이제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던 그런 병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뭐 이렇게 진료 시간도 짧고 뭐 물어보려 그러면은 참 이게 뭘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많이 못 물어보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시간에 좀 주제를 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요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어요. 자, 뭘 해야 할까요? 네,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제가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우연히 이런 거 나오죠.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당뇨병이시네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근데 이제 뭐,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는데 이거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약을 드시죠. 라고 하거나, 콜레스테롤 이렇게 높으면 중풍 위험이 너무 높아요.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시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 받아들이면은 이제 부담감이 이제 엄청 밀려옵니다. 이제 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는 이제 그 부담감도 있지만,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당장 이제 내가 이런 병원 음식 관리는 도대체 뭐 음식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든가, 운동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제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 이제 뭐 이런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잘 들을 기회도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설명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고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고혈압, 뭐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병들을 저희가 조금 통칭해서 만성질환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만성질환 혹은 뭐 대사질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대사질환이나 만성질환은요 기본적으로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되게 비만과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대체 얼마큼 줄여야 되느냐인데요. 대체로 체중을 한 5% 정도 줄이면 혈압은 한 3에서 5 정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체중 1kg 줄 때마다 혈압이 한 1 정도 떨어진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0kg 환자 같으면은 5% 빼면은 한 3.5kg 빠지죠. 한 80kg 환자는 4kg, 그러니까 한 4 정도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80kg 환자면 5%라는 거는 이제 한 4kg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혈압 한 4 정도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체중을 한 5에서 10% 정도 줄이면 당뇨병 환자들은 당화혈색소라는 이제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당화혈색소가 또 어느 정도 떨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약 먹을 때만큼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진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체중을 줄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식사 조절과 운동이 중요하죠. 식사 조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열량 식사를 하고 또 규칙적인 식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고른 영양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운동은 사실 무슨 운동을 하면 살 잘 빠지냐 뭐 이런 거를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 이게 아주 체중 관리하는 데는 기본인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체중을 얼마큼 빼느냐도 중요하지만 줄인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 만나서 체중을 줄이자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못 빼오는 분도 많은데 이제 체중을 이제 한 두세 달 만에 이제 많이 빼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체중을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사실 체중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어서요. 요거는 이제 비만이라든가 체중 관리 이런 거는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지난번에도 한번 비만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비만 체중 관련 얘기를 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혈압 환자들이 이제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를 이야기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네, 우리 훈님은 고지혈증 있으신데 스타틴 약만 주더라. 네,
스타틴이 이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중요한 약인데요.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사실 못 해줄 때가 있죠. 6개월째 먹는 효과가 없다. 그럼 약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장미꽃 조아님이 스타틴은 당뇨병을 일으키지 않느냐. 네, 그것도 일부는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스타틴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약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기전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임상적으로 보면은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용량이나 중강도 용량의 스타틴을 단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잘 혈당이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보통은 고용량, 중강도 용량 이상의 스타틴 계열의 약을 좀 장기적으로 썼어요. 뭐 장기라는 말이 뭐 얼마까지냐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몇 년 쓰면 이제 당혈색소나 혈당이 올라가는 경향은 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타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수호천사님께서는 체중을 빼니까 혈압이 좀 떨어졌다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을 좀 줄이면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고혈압 학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조절하면, 그러니까 생활습관 조절을 잘 하면은 혈압약 하나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혈압약 드시는데 너무 저혈압 아니냐.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혈압은 사실은 이제 한선이 없어요. 약 먹어 얼마큼 떨어뜨리기까지 떨어뜨려라라고 하는 한선이 정해져 있고, 이제 상한선 얼마 밑으로까지 떨어뜨리라는 건 있는데 얼마 이상은 유지해라 이런 상한선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약 먹고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막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처방하시는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셔갖고 좀 용량 조절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 먹는데 LED가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일 거예요. 아마 LDL이 50 정도 나온다. 약을 계속 먹어야 되냐? 네, 약 계속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LDL을 50 정도로 유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 도로 나빠질 확률은 매우 높기. 제가 오늘 이제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듣고요. 소천사님, 과일 끊고 시판 주스 안 먹고 밥, 빵, 떡, 국수, 과자 안 먹기 조심. 네, 우리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엔젤님이 이런 거 한번 물어보셨네요. 피부과 약이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데 이 약이 왜 잠을 오게 하느냐. 오늘 주제랑 좀 다르지만 궁금해하시는 거 모든 걸 다 알려드리는 게 물병 이야기의 취지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피부과 약 중에서 모든 약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약인데요. 이게 혈관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이게 혈관 좀 오그라드는 효과가 있고, 그러면 혈액순환,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어질어질하고 잠 오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소위 말하는 뭐 제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이런 부작용들을 좀 많이 줄인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항히스타민제 먹었더니 너무 잠이 온다 그러면은 혹시 그 처방 받은 그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갖고 약을 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질문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엔젤님이 57세 여자분이신데요. 신경과에서 LDL 130으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았다. 2주 복용하고 못 가고 있다. 경동맥은 두께가 1mm가 조금 넘는 부분들이 있네요. 내과에서 고지혈증을 복용했더니 원장님 130 수치로는 보험 처방이 안 된다. 이거는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당뇨병하고 고혈압과는 달리 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은 약 처방, 오늘은 사실은 약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조금 말씀드리면, 고지혈증은 약 처방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거를 뭐 내과나 뭐 신경과 뭐 저 같은 가정의과 선생님들이 계속 이런 걸 처방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은 이 기준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얼마 이상이면 약 먹는다, 얼마 이하면 약을 끊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얼마큼 있느냐를 가지고 약을 그러니까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는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경동맥 두께가 1mm가 넘어가면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경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중풍 환자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LDL을 많이 낮추는 게 중풍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걸 이미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는데
lower the better. 무슨 소리냐면 LDL을 더 lower, 낮추면 낮출수록 더 better, 더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낮춘다고 돼 있고요. 내과 원장님이 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 130이라는 수치만 보았을 때는 조금 뭐 보험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얼마나 많아요. 대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는 45세, 여자는 50세 이상.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LDL 말고 HDL 콜레스테롤이 그건 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그게 이제 얼만큼 있느냐. 뭐 이런 걸 등등. 그다음에 뭐 당뇨병 있느냐, 고혈압이 있느냐, 또 뭐 다른 질환들이 있느냐, 이렇게 경동맥이 두꺼워졌다든가 뭐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느냐를 가지고 임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너무너무 궁금하신 것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또 다시 질문을 받아볼까요? 우리 고혈압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염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싱겁게 먹어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큼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 소금 섭취량이 대략 한 12g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을 되게 6g 이하로 제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먹는 거에 한 반 정도로 소금을 줄이라는 얘기인데 참 말은 쉬운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곰탕이나 설렁탕을 만약 시켜서 먹었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소금을 타서 먹잖아요. 그거에 보통 이 정도 넣어야지 맛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반 정도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김치도 지금 먹는 김치의 반 정도로 싱겁게 먹어야 되는 거고 모든 반찬들이 다 반 정도 싱겁게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맛이 없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게 한꺼번에 그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차 줄이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줄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사실 저염식만 해도 혈압이 한 5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염식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체중도 좀 줄이고 뭐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생활 습관만 가지고도. 근데 그런 거에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저염식이거든요. 근데 왜 저염식을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혈압을 결정하는 여러 인자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심장이 얼만큼 세게 짜내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막 혈관이 얼만큼 이제 혈관이 이렇게 내경이 좁아가지고 막 이 압력을 세게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혈관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 그러니까 피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얼만큼 많아요. 이걸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유효혈장량이라고 부르는데 유효혈장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혈관에 받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물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삼투압이라는 걸 배워보시는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여기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뭐 김장할 때 이러잖아요.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담가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추에 들어있던 수분들이 소금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소금 농도가 높으면 물을 끌어당기는 이렇게 삼투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물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생겨요. 이게 이 혈관 안에도 소금 성분, 이거 저희가 나트륨 성분이라고 하는데 나트륨 성분들이 많으면 계속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혈관 안에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유혈장량이 많아지는 거고 사실 그러면은 혈압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물의 양을 빼내면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압약 중에는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뇨제를 써가지고 소변으로 물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좀 떨어지는데 같은 원리로 우리가 저염식을 해서 소금량을 적게 먹으면은 유혈장량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좀 낮춰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채소나 과일을 좀 많이 먹으라고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거기에는 뭐 혈관을 아주 이렇게 이게 건강하게 만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 저희가 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성분들이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채소나 이런 과일류에는 보통 칼륨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칼륨이라는 성분들은 되게 나트륨하고 교환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으면 나트륨은 또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성향들이 생기기 때문에 왜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왜 뭐 수술하고 뭐 성형 수술하고 얼굴 막 팅팅 부었을 때 뭐 호박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은 붓기 잘 빠진다는 게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유혈장량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칼륨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그네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면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요.
또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또 있죠. 이게 지중해에 있는 연안 국가들이 많이 먹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육류 대신은 어류, 그러니까 생선을 많이 먹고 또 뭐 견과류라든가 뭐 이런 소위 저희가 이제 뭐 베리류라고 부르는데요. 뭐 포도라든가 이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음식도 곡류도 되게 통곡류를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중해 식단이 실제로 혈압도 많이 줄이고 체중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을 고혈압 환자들한테 상당히 권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시라고 하는 게 DASH인데 영어로는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그러니까 고혈압을 중단시키는 식이 방법,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적게 먹을수록 좋은 걸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많이 드실수록 좋은 게 이제 과일이라든가 야채, 그다음에 식이섬유, 그다음에 저지방 유제품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 같은 거, 특히 이제 지방이 좀 적은 단백질 많은 그런 생선이라든가 가금류 이런 걸 먹고 포화지방은 적게 먹는데 포화지방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이게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게 이제 상온에서는 고체로 있다가 열을 가하면은 액체로 변하는 형태의 지방들 대부분 이제 포화지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포화지방이란 말 자체는 화학 구조식을 갖고 말하는 거지만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냐면 대표적인 게 육류입니다. 육류. 그다음에 뭐 버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좀 적게 먹고 콜레스테롤 적게 먹고 아까 말씀드린 소금량 그러니까 이제 좀 싱겁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혈압을 낮추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우선은 고혈압 환자들은 유산소 운동을 우선적으로는 권고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권고하는데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뭐 걷기, 뛰기 뭐 이제 보통 이런 건데 우리가 정확하게 유산소 운동을 운동학적으로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최대 심박수의 70% 이내로 그 정도의 운동 강도로 하는 운동들을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최대 심박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뺍니다. 뭐 제 나이가 50인데 그럼 220에서 50을 빼면은 170이 될 거고요. 거기에 70%라 그러면 170에다가 이제 70을 곱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한 119, 한 120, 분당 120회, 분당 120회 이내로 심박수가 유지되는 정도 수준의 운동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유산소 운동 효과를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운동인데 횟수는 일주일에 주 5회에서 7회 거의 매일 하는 게 좋고요. 시간은 일주일에 90분에서 150분이니까 대개 한 120분 정도 한다고 치면 적어도 6일 한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30분 이상씩 6일 동안은 계속 한다 이런 거죠. 강도를 제가 이제 중강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저강도로 하면 사실 운동이 별로 없어요. 저강도라고 하는 건 그냥 사부작 뭐 산책하는 정도 이제 이 정도는 거의 효과가 없고 중강도라고 하는 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걸어가면서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대화 정도는 되는 거. 이게 중강도. 그런데 하다가 이제 뭐 노래는 못 하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노래까지는 못하고 그냥 간단한 대화 정도 된다. 이게 이제 중강도 운동이에요. 요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면 되는데 그럼 근력 운동은 어떠냐? 이런 유산소 운동 말고 근력 운동 뭐 이렇게 뭐 아령을 든다든가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이런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느냐? 윗몸 일으키기 한다든가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육량이 많아지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순히 그냥 체형적으로 모양이 보기 좋은 것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되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하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 혈압약을 먹지만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너무 이게 무거운 걸 든거나 그런 게 너무 막 센 강도의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산소 운동을 천천히 하면서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동 능력이 생긴 다음에 천천히 근력 운동을 보강하시는 것이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좀 도움이 되고 특히 뭐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은 운동 강도를 너무 높여서 하면은 오히려 이제 심장병이 더 악화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사랑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당뇨병 이야기인데요. 당뇨병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저 질문 올라왔던 것도 잠깐 볼까요? 제가 한자 잘 못 읽어서 일경인가요? 뭐 그림자란 뜻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한자 잘 몰라서. 여름에는 정상인데 겨울에는 혈압이 좀 90에 55다.
보통 겨울에는 혈압이 올라가고 여름에 혈압이 떨어지는 게 보통 일상적인데 조금 반대시네요. 중성지방이 33, LDL이 140, HDL이 130, HDL이 130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 많다는 뜻이에요.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엔젤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혈관을 줄여주면 잠이 오나요? 혈관을 줄여주면 잠이 온다기보다 그 약 자체가 조금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안티히스타민이나 항히스타민제 그런 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브로콜리도 슈퍼푸드라고 그러는데 매일 먹으면 좋냐? 이게 이제 뭐 나쁠 거 없죠. 나쁠 거 없죠. 예. 브로콜리 같은 거 이제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뭐라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물에 들어있는 이런 화학 성분들을 저희가 피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식물 그런 채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진한 이 야채류들이 채소들이 좀 그렇다 그러는데 브로콜리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뭐 비타민 K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저 칼륨도 들어있고 뭐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고 브로콜리 비타민 C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드셔서 전혀 나쁠 거 없죠. 매일 먹어서 손해 볼 문제냐? 아니 손해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꼭 반드시 매일 먹어야 되냐? 그럼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즐겨 드시는 거는 저는 이제 권장하고요. 엔젤님이 이런 질문 하셨는데요.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간다. 이런 경우 소변을 일반으로 마실 때와 소변이 좀 다르다. 아메리카노 1리터 마시면 커피 향보다 많은데 왜 그런 거냐? 이게 커피에 그 카페인 성분 말고요. 이뇨 성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뇨제 작용이 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커피 많이 마시면 소변 많이 보는 건 맞고요. 그러면 물을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먹은 만큼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소변이 굉장히 희석돼서 나오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이뇨 작용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양이 줄어들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뇨 작용은 뭐 좋을 수 있는데 이 카페인 성분이 혈관을 조금 이렇게 오그라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조금 카페인 성분이 혈압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고카페인 음료 같은 거 드시면은 혈압이 좀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커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사실 고혈압 환자들한테 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소희님께서 이런 거 질문하셔서 스텐트 넣으셨군요. 심혈관 스텐트 시술 이게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지고 스텐트를 넣어서 넓힌 시술을 하셨는데 고혈압 당뇨병 다 있다. 근데 매일 등산은 괜찮냐? 등산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술하신 지가 너무 짧으면 좀 안 돼요. 시술하신 지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등산도 괜찮은데 너무 짧으면 등산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등산도 너무 아주 고강도의 아주 힘든 등산보다는 조금 트레킹 정도 수준의 등산은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면마비 증상이 있으면 어떤 상태냐는 거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안면마비는 오늘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안면마비는 중추신경에서 오는 안면마비는 중풍 관련된 게 있고 안면신경에서 오는 이제 마비가 있어요. 그 벨스 팔시라고 벨스 마비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건데 이거는 너무 이야기할 게 많아서 오늘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엔젤님이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셨다고 했는데 당뇨병 고혈압이 꽉 찬 전 단계다. 아예 전 단계. 약 처방은 안 된다. 생활 습관은 그렇죠. 뭐 굳이 약 먹을 필요는 없고 보험도 안 되고 생활 습관으로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차라리 그냥 진단 받아서 약 처방을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근데 저는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진단을 돼도 어차피 생활습관 조절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은 관리를 안 하셨으면은 아마 나빠졌을 텐데 관리를 해서 잘 유지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뚜님은 당뇨병냐 혈압냐 고지혈증이냐 다 먹고 있는데 당뇨 수치는 괜찮아요. 힘이 빠지고 허기진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근데 이거는 조금 한번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측정하는 그 혈당 수치라든가 당활색 수치는 대개는 이제 뭐 당활색소는 한 3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보여주는 거고 공복혈당은 지금 굶고 왔을 때 지금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건데 내가 진짜 어지럽고 힘들고 막 허기지는 이 순간에 혈당을 반영해주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그때 한번 탁 체크를 해보면 내가 이때 저혈당이 오는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24시간 동안 내내 혈당을 측정해주는 그런 기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1형 당뇨병이 인슐린 주사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보험이 되는데 지금 2형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보험은 안 되는데
구입을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 혈당 체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건 조금 왜 그런지 아는데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희님, 식습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뇨병 환자들한테 식사요법인데요. 당뇨병 식사요법도 뭐 이걸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쓴 게 아니고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교육하는 자료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한 질문에 딱 이렇게 답하게 돼 있어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드셔라. 그리고 적당량 섭취하라. 아니 뭐 이게 뭐예요? 이거 뭐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라고 특별히 뭐를 뭐 절대로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뭐 이건 뭐 꼭 먹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드시든지 적당량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적당량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대부분은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게 좋고 채소, 야채나 채소를 섭취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요법의 목표가 이렇습니다. 혈당과 지질 농도를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체중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막 해가지고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 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다. 그 다음에 설탕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이게 단순당이라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단 거는 좀 함부로 먹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대신 식이섬유소, 그러니까 야채나 채소 이런 거는 충분히 많이 드셔도 되고 지방은 동물성 지방은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줄이는 게 좋고요. 대개는 식물성 지방, 특히 견과류를 통한 지방 섭취는 이제 괜찮을 수 있고요. 특히 육류 섭취를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염분 섭취 이것도 역시 당뇨병 환자들한테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준이 당뇨병 없는 분보다 훨씬 더 낮게 엄격하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습관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 술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뇨병 환자들은 나이라든가 신체 능력, 그 다음에 자기 동반 질환들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 빈도 이런 것들 다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운동하기 전에 약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당뇨병 초기는 사실 상관없는데 당뇨병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망막에 손상이 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게 망막 출혈이라든가 망막 박림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망막 쪽에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운동 강도를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말초의 신경 쪽에 이미 손상이 가서 이런 합병증이 생겼다 그러면 체중 부하가 많이 가는 운동들을 하시면은 발 손상이 가면서 또 그 소위 말하는 뭐 당뇨발이라고 하잖아요. 발에 이제 자칫하면 다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 이미 아까 스텐트 넣으신 분처럼 심장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강도 운동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운동 전에도 혈당을 측정하시고 그다음에 운동의 강도나 시간이 평소보다 높다 그러면 혈당을 측정해 보라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혈당이 생길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최근에 쓰고 있는 많은 약제들은 저혈당 위험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하지만 당뇨병 약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먹어서 옛날에 쓰던 약제들은 저혈당 위험이 좀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이다가 인슐린 주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저혈당에 대한 위험들을 감안하셔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역시 당뇨병도 유산소 운동하고 저항 운동이라는 건 근력 운동인데요. 이걸 같이 하셔야 되고 되게 비슷합니다.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많이 하죠. 고혈압보다는 중강도 이상으로 강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적어도 3일,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그러니까 고혈압은 거의 한 5일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대체는 한 5일 정도는 거의 매일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는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운동을 하면 사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는 그 지속 시간이 대개는 48시간에서 72시간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해서 좋은 효과를 유지하는 게 이틀에서 3일을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틀 하다가 그만둬버리면 그 했던 운동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틀 정도 쉬었으면 또 운동을 하셔야 돼요. 계속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그 운동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특히 하라고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뇨병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에서
글리코겐이라고 해서 혈당을 보관하는 이게 창고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잘 보관이 될수록 혈당 조절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잘 유지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사실 운동이라고 뭐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좌식 생활이라서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 이걸 좀 줄이고, 가급적이면 한 번에 너무 오래 앉아가고, 저도 사실 뭐 병원에 맨날 앉아갖고 막 3시간, 4시간씩 왜냐면 환자 보는데 중간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은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한 4, 50분 정도, 한 1시간 내로 앉아 있었으면 일어나서 또 움직이면서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또 우리 질문 좀 볼까요? 네. 42 젊은 분이시군요. 네. 25살 때 좌심실비대와 고혈압으로 매일 프리토플러스, 네, 와 아모디핀을 먹는다. 이게 지금 40에 12.5 아모디핀 5ml면은 3제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약을 3가지를 약죠. 프리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콩팥 쪽에 작용하는 약이고, 플러스라고 하는 건 이뇨제, 12.5가 이뇨제고요. 아모디핀은 혈관과 심장에 작용하는 약이죠. 그거를 이렇게 드시고 있는데, 혈압약 먹고 혈압은 낮게 잘 유지되는데 많이 피곤하고 어지러운데 약 때문에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25살 때부터 먹었으면 지금 42이면 17년 동안 드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 약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얼마 안 됐는데 요즘 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생긴 부작용,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17년 정도 됐으면 약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엔젤님은, 계속 이렇게 전 단계 오래 가면은 신장 혈관 손상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오래 간다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 단계 수준으로 평생을 사신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콩팥이나 어디가 망가져가지고 아주 문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보다는 훨씬 적어요. 훨씬 적고, 그런 위험도는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상태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노력들을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더 해서 더 낮추면 사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사실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재미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건강만이 최고다라고 해서 억지로 너무 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하시는 정도 수준의 노력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체크를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리님은 내당 등장에,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 수준이신 거죠. 과일은 식전 얼마 간격 두고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사실은 이거는 얼만큼 간격을 두고 먹으라는 거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식후 식전 30분 이내로 먹으면은 전체 식사와 하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일을 먹더라도 밥을 먹고 디저트로 식후 30분 이내에 과일을 먹다 그러면은 그 식사의 하나에 포함돼서 보시는 게 맞고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건너뛰고 먹는다 그러면 이건 간식으로 보는 게 맞고요.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내당 등장의 환자면은 보통 이제 당뇨병 환자들은 그 당뇨병 정도에 따라서 보통 정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과 같은 건 한쪽 정도 먹는 거. 근데 그 정도 권하는데, 내당 등장이라 그러면은 한 2쪽까지는 되지 않을까요? 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희상님이시죠? 네. 심방세동, 네,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심방이라는 부위가 부들부들 떨리는 부정맥이 있죠. 운동하다 그런 증상이 올 때마다 부정맥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근데 심방세동은 보통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다가 증상이 온다는 거는 심방세동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고요. 만약에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심장에 부하가 생기는 경우에서 심장에 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심부전이 오는 거, 만약에 그러냐 아니냐, 이건 심장 초음파로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심방세동 때문에 혈전이라는 게 생기는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혈전 생성 억제제를 드시는 건 이제 그러면서 관리하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운동하다 하면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온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뇨 환자가 말초 쪽이 둔감해지면서 당뇨발이 생긴다는데, 왜 당뇨발만 생겨요? 손은 안 생기냐? 아니, 손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손은 대개는 찌릿찌릿한 저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당뇨발을 우리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신경이 무뎌지는 거거든요.
근데 손은 신경이 무뎌지는 걸 본인이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감각이 이상하지? 뭐 이제 이게 느껴지는데 발은 전반적으로 감각이 조금 손보다는 민감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경이 무뎌지는 걸 잘 못 느끼고 그냥 지내다가 어느 날 발에 상처가 났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쓱쓱쓱 발 씻을 때 자세하게 발을 안 보고 그냥 쓱쓱 비누로 씻고 그냥 나오고 맨날 그러다 보는데 어느 날 봤더니 발이 이렇게 막 상처가 너무 커져 골마서 안으로 막 썩어 들어간다. 이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 발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유님이 고지혈증을 1년 전에 진단받으시고 리바로젯을 드시는군요. 68세시고요. 당뇨 전 단계로 2년 정도 됐고요. 해결이 안 된다. 통곡물 식사에 빵 떡면 아예 안 드시고 운동도 나름 하고 BMI 25. 딱 BMI를 알고 계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우리 이제 비만도를 나눈 기준인데 BMI 25면 딱 비만 딱 커트라인 걸리셨네요. 뭘 더 해야 되느냐? 아까 분하고 비슷하죠. 그냥 당뇨약 먹고 그냥 살고픈 유혹도 있다는데 저는요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답 드리고 싶어요. 당뇨병 전 단계로 지속되고 있으면요 지금 노력하시는 것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돼요. 이거를 당뇨병 전 단계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겠다라고 막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 수준을 잘 유지해서 당뇨병 전 단계로만 잘 유지를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리바로젯은 사실 리바로라고 하는 그 스타틴 계열의 약이 2ml짜리인데요. 약이 상당히 양이 적어요. 근데 제트 뒤에 10ml짜리는 에제티미브라고 하는 성분 약인데 이 약은 혈당을 많이 올리는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리바로젯 2에 10이면은 지금 당뇨병 전 단계 환자가 드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약이고요. 요 약을 드시면 당뇨병에 대한 위험 많이 높지 않아요. 이 약 때문에. 그러니까 드시면서 지금처럼 식사 관리하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좋고 한 가지만 만약에 더 권한다면 BMI 25에서 23까지 줄이시면 확실히 조금 더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벌써 35분, 36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우리 고지혈증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지혈증은 사실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고지혈증이라고 말을 한자로 노풀고 기름지 피혈이잖아요. 그래 증은 이제 병이란 뜻이니까 한마디로 피 속에 기름이 많은 병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요즘엔 또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고지혈증이라는 말은요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하고 중성지방이 높은 고중성지방 혈증으로 나눕니다. 근데 또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건 뭐냐면 고지혈증 말씀드린 이런 거 또는 혹은 몸에 좋다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 이거를 합쳐 그러니까 뭔가 지질에 대사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해서 이상지질 혈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HDL 콜레스테롤 낮은 것도 문제다 해서 이거를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말하죠. 근데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HDL 콜레스테롤 우리말로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죠. 얘는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입자들을 가지고 혈관 밖으로 끌고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는 좋은 기능이 있다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LDL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혹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피 속에는 콜레스테롤을 끌고 피 속에다가 혈관에다 콜레스테롤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 자꾸 쌓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HDL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좋고 낮으면 안 좋고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문제가 되고 낮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하고는 조금 뭐랄까 이거는 원료에 가까운 거죠. 근데 딱 엄밀히 말하면 원료는 아니지만 원료에 가깝고 약간 뭐랄까 좀 사촌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지방 성분이 얼마큼 녹아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따져 보는 건데 중성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검사를 하면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콜레스테롤 검사라기보다는 지질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혈증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주로 이제 LDL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럴 때는 운동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근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은 에너지로 쓰는데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한다고 콜레스테롤이 막 떨어지진 않아요. 네, 혈당도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지만 운동을 해서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지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HDL 콜레스테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비율을 높여서 HDL은 높아지고 LDL은 좀 낮춰준 이런 효과는 운동을 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우리 환자들도 시켜보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운동을 얼만큼 하면 좋아지느냐, 한두 달에 갖고는 어림도 없고요. 한 3개월이나 6개월도 어림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적어도 1년에서 2년 이상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운동을 갖고 HDL 콜레스테롤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어떠냐?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음식을 좀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림인데요. 피 속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구성된 거를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몸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게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서 들어오는 건 한 20%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안 드신 분은 뭐 한 10%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피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대부분이 간에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줄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미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거를 좀 줄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운동이나 식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겠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는 약물 치료, 스타틴이라고 아까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 나왔는데,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계열의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는 스타틴 말고요,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배설시키는 에제티미브라고 하는 약이 또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요즘 유행인데, 아까 그 두 가지 병행하는 약을 드신 분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약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들이 효과 면에서 굉장히 좋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서, 요즘 이제 이런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잘 하시면서 식습관 조절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콜레스테롤 많이 든 음식들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많이 든 음식들과 또 중성지방 높이는 음식들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중성지방 높이는 음식들은 보시면은 대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쌀, 국수, 떡, 고구마, 감자, 빵, 이게 뭘까요? 설탕, 엿, 케이크. 네, 다 대부분 탄수화물이죠.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되게 중성지방을 많이 높이는 경향이 있고요.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들을 이렇게 보면 곱창, 간, 내장, 알, 계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콜레스테롤 많이 든 음식들을 보면 사실은 육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육류는 근데 생각보다 콜레스테롤 많이 안 든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 많이 든 음식들 볼까요? 오징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근데 오징어를, 그 다음에 새우 뭐 이런 것도 드시는데, 새우나 오징어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새우나 오징어를 매일매일 그렇게 엄청 많이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쩌다 한번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먹는 오징어, 새우 때문에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육류는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육류는 우리가 이제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육류 섭취를 줄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대신 이제 오징어나 그럼 새우는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뭐 어쩌다 한번 조금 먹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드셔도 되고, 다만 계란도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계란은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한테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높아서 약 드시는 분 중에 아무리 먹어도 콜레스테롤 잘 안 떨어져서 약용량을 올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물어봤더니, 식구들이 매일매일 달걀을 하루에 삶은 달걀을 3개씩, 계란 후라이도 하고 해서 서너 개씩은 매일매일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달걀이 몸에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먹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달걀이 몸에 나쁜 음식은 아니고,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건 아닌데,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환자들한테는, 이미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들은 달걀 섭취를, 그러니까 계란을 좀 적게 먹는 건 좀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거 버터, 이런 것들은, 버터를 넣는 빵이라든가 카스테라, 이런 것들은 버터가 콜레스테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빵을 만들 때는 사실 버터를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빵이나 과자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거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버터 이렇게 있잖아요. 마가린, 이런 것들은 좀 괜찮고, 우유는 저지방 우유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지방 우유가 아닌 지방이 많이 드는 우유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조금 먹는 건 뭐 하루에 한 잔 먹는 거 같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저지방 우유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우선 체중 감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성지방 높은 분들 중에 유전적으로 중성지방 높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비만 때문에 중성지방 높아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체중 감량하시는 게 좋고, 운동이나 식사는 뭐 비슷합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하시고, 저탄수화물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탄수화물 많은 당분이 많은 음식들이 중성지방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줄이면서, 또 지방이 많이 든 음식들 당연히 피 속에 지방이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찌됐건 이상지질 혈증은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질문 마저 한번 볼까요? 블루베리님께서 이런 질문 하셨어요. 운동 후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평소 윗 혈압은 정상, 아랫 혈압이 90.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앞에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고 뒤에 혈압은 이완기 혈압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수축기 혈압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왜냐면은 이제 심장에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 버든, 그 심장에 큰 이제 부담을 준다 해가지고 수축기 혈압을 더 중요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완기 혈압도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해서 이완기 혈압도 자꾸 높다 그러면은 혈압약을 좀 저용량으로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나이가 젊으시면 저는 굳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이가 뭐 한 50대 60대 넘어간다 그러면 먹는 약을 혈압약 드시는 걸로 고려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리님께서 비만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살 빼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냐? 네, 어느 정도 좋아질 효과 분명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환자들한테 체중 감량하는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은 이형 당뇨병이라든가 대사증후 일으키는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하시면은 인슐린 저항성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엔젤님, 뭐 죄송할 거 없으면 괜찮습니다. 뭐 질문하라고 만든 게 오늘 물병 이야기니까요. 꽉 찬 당뇨병 전 단계, 당혈수 6.3, 식전 공복 혈당이 110 정도 나오죠. 고지혈증약 복용한다면 당뇨 오지 않는 약 처방 해달라 할 수 있느냐?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뭐 스타틴 계열 중에 일부는 이런 혈당 상승 효과가 좀 약한 것도 있어요. 뭐 프라바스탄이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틴 계열 중에 아주 고용량을 장기적으로 먹는 건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저용량이나 중강도 용량 정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토바스타틴 10ml, 로슈바스타틴 뭐 10ml에서 5ml 뭐 대부분 다 뭐 피토바스타틴 뭐 몇 ml 뭐 4ml 뭐 이제 이 정도 드시는 거는 사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드시면서 혈당이라든가 당혈수소 검사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도 환자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가 토종꿀 자연산 먹어도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어서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드시는 거는 당연히 안 좋고, 특히 아무리 토종꿀은요, 이게 뭐 그렇더라고요. 자연산 꿀은 합성한 거와는 달리 혈당을 비교적 좀 천천히 올리는 효과는 있다라고, 그러니까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꿀은 혈당을 많이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많이 드시는 거는 별로 권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구묵님, 58세 여성분이시고요. LDL이 140이 돼서 한 9개월 전, 1년이 채 안 됐네요. 위험인자가 있다고 해서 아토제 10ml, 아토제 10ml면은 아토바스타틴하고 에제티미브가 섞인 약인데요. 아토쟁이 아니라 아토제시겠죠? 10ml, 10에 10 정도 아마 드실 것 같은데, 허벅지 근육통이 심해서 리버로정으로 바꿔서 보면 통증 계속된다. 약을 죽는가 통증이 사라졌다. 약을 계속 먹어야 되냐? 네, 이거 좋은 질문인데요. 이 스타틴 계열의 약제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 중에 아까 당뇨병 약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작용은 근육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육 손상까지는 사실 아주 드문 경우고, 근육통이 오는 경우는 그것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사실 약제를 중단하는 게 맞고요. 근데 약제를 중단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먹으면은 통증이 좀 개선되는, 지난번보다 좀 나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한번 쉬었다가 먹는 것도 방법이 되고, 아니면 약제를 조금 이런 부작용이 좀 적은 약제를 한번 찾아가시는 게 좋은데, 뭐 스타틴 계열 중에서는 뭐 지용성, 수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수용성은 조금 덜하다, 이런 게 덜하다는 뭐 보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수용성 스타틴 써봤는데 아픈 분들은 또 계속 아픈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용량을 좀 줄이거나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을 줄이면서 차라리
에제티미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을 좀 섞어서 쓰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환자분이 이렇게 써달라고 의사한테 얘기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의사분하고 상의하셔갖고 의사 선생님이 가장 적절한 약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8세에 위험인자가 있어서 약을 먹는 건 LDL 140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보고요. 비아킴님은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 계란 노른자는 먹지 말아 해서 계란 한 개 먹을 때 노른자 안 먹는다. 그게 맞냐? 계란을 매일 먹는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드시는 게 맞고요. 어쩌다 한 번 드신다 그러면 노른자 사실 한 번 먹는다고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성분도 많이 있지만 레히틴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성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계란 한 개 먹을 때 노른자 막 억지로 나는 빼고 먹는다. 뭐 제 생각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LDL이 뭐 130 내외 정도 혹은 130 이상으로 좀 높다 그러는데 약을 더 쓰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요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주의하시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비아키님은 2년 전 베아톨린, 이거는 베아톨린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죠? 네, 그 일제에서 나오죠. 네, 아무튼 10mg 처방해서 먹고 있는데 콜레스테롤식 운동 또 콜레스테롤도 식사 운동으로 약 끊으신 분도 계시던데 식문화를 바꾸면 가능한가? 전 60세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왜 높으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비만하고 막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왜냐면 이 사람 콜레스테롤 높은 원인이 식습관이라든가 비만이 원인이다 그러면 그걸 개선해 주면은 이제 약을 좀 끊어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그렇게 뚱뚱하지 않고 비만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름진 음식, 콜레스테롤 많이 든 음식들을 이렇게 즐겨 먹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높아서 약을 드신다 그러면 지금 낮은 거는 솔직히 약 때문에 낮은 게 많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뭐 약을 끊고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시도했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약은 저는 뭐 꾸준하게 드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한 내용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뭐 다른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뭐 양파즙 먹으면 어떠냐? 네, 드셔도 됩니다. 네. 뭐 여주를 먹으면 어떠냐? 네, 드셔도 됩니다. 네, 다 드셔도 되는데 한 가지, 그걸로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뭐 콜레스테롤 조절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그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약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그런 것들을 병행하시는 것까지는 뭐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건 아닌데, 다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거 잘못 드시다가 간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오늘 사실 질문 받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뭐 1시간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뭐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다음 방송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기회에 시간 되면 또 다른 질문들 또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